그동안에 우리 정부는요, 정말 안이하게도 이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백신을 미리 들어올 필요가 없다. 희생당하더라도 다른 외국에서 희생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보고 나서 우리는 도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가을이 돼야 그저 조금 입에 침이라도 바를 정도로 두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총 1600만 도스가 들어오니까요. 이 접종 가능한 인구수로 따지면 불과 한 800만 병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두 번을 맞아야 돼요. 두 번을. 그래서 1600만 도스가 들어오면 둘로 나누면 800만 명밖에 못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5500만 기준으로 따지면 20%도 안 되는 그저 한 15, 6%밖에 국민이 접종이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큰 이 그룹, 집단으로 따지면 집단 면역성을 갖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내년 연말까지 가고 그 이후, 그러니까 2022년이나 돼야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 면역이 우리 국민들은 확보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의 생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집단 면역을 가려면 우리 국민의 60%가 면역력을 가져야 돼요. 즉 백신을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평균 정도로 보면 한 70%까지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의 이 감염대과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내년 가을 이후에나 코로나 집단 면역 가능성이 있는데 백신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현 정부가 과연 누구 말을 믿고 이렇게 백신의 안정성만을 계속 문제시 해가지고 백신 도입에 소극적이었는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위험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26일 어제 오후에 시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이 주간 단체가 비정규직 공동행동, 그 다음에 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 일종의 진보 좌파 단체인 것 같습니다. 이 단체에서 차량 한 200여 대, 240여 대를 동원해가지고 청와대 인근까지 차량 시위를 강행했어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기도 혼잡했지만 그야말로 이 코로나 감염 속도를 더 빠르게 가속시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려운 국면에 지금 빠져 있다. 이 경찰에서 억지를 했지만요. 그리고 이 관계 기관에서 어제 그 집회를 전부 다 불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야권에 있는 보수단체가 이런 차량 집회를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반사회적 범죄니까 강력하게 최고로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단체가 이 집회에 관해서는 현장 경찰에서 막기만 했지 대단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해산하기 위해서 상당한 그동안의 경찰들이 야권 집회에 대해서 썼던 것과 같은 강압 조치는 쓰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는요, 뭐냐면 현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이 기업 측에서는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 법을 만약에 만들 경우에는 기업 활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법은 처리하라. 이런 요청이 경영주로부터는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 노동자 계층의 단체들에서는 이 기업처벌법 반드시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거 금지시켜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집회를 강행했다. 참 어려운 국면입니다. 예. 이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이 누구죠?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의 제일 신복입니다. 경희대 법대 후배죠. 이 중앙지검에서 최근에 집단 코로나 이 감염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뭐냐면 지난 23일 날 중앙지검 소속 직원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1차 접촉자 21명, 2차 접촉자 49명이 자가 격리 조치된 바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언론에 상당히 뒤늦게 나왔는데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런 상황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성윤이다 보니까 사실 실세잖아요. 이런 내용은 웬만한 것은 이건 다 공개해야 되잖아요. 이건 공개 정보로 다뤄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동부
이 구치소에서 있었던 집단 이 감염사 때 500명이 넘잖아요. 이런 것은 그때그때 다 발표를 했는데 왜 중앙지검만 발표를 안 했는지, 이것도 이성윤이가 어디다가 백을 써서 이걸 안 한 건지, 이것도 좀 경위를 반드시 공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3일인데 오늘이 지금 이제 27일이잖아요. 사나흘 동안 도대체 아무런 뉴스가 안 나왔어요. 이거 참 문제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센 기관장 밑에 있는 이런 이 확진 가능성이 있는 상황 보도 안 한 거,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추미애, 이성윤 이런 사람들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추미애한테 다 보고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두 명도 아니에요. 이 확진자 한 명이 나왔는데 1차, 2차 접촉자 총 합치면 60, 70명이에요. 70명. 그래서 이거를 그동안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어제 다행스럽게 1차 접촉한 직원 21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밀접 접촉자 10명은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성윤 지검장은 2차 접촉자로 분류되는데 지난 24일 날 그래서 출근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접촉 결과를 접촉자들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대요. 다행히 모두 음성을 판정을 받아가지고 28일 날 월요일 날 출근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총장 27일 날 내일은 하루 쉰대요. 내일이 아니죠. 이제 뭐 날 새면 하루는 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윤석열 총장은 25일, 26일 계속 출근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도 출근을 안 했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고 넘어가죠. 뭐 이 정도는. 예. 참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윤석열 총장 최고의 선물이 행정법원으로부터 정직 2개월 정직 처분한 거, 이거 효력 중단시켜라. 그래서 컴백했잖아요. 그러면 컴백을 불러낸 4가지 결정적 이 국면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맨 처음에는 평검사들 100%가 추미애의 이러한 강제적인 직무 배제 조치 위법 부당하다. 그래서 집단 성명을 쭉 발표했잖아요.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를 한 그 다음날 25일부터 6일 만에 전국 59개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완전히 거의 99.9%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과장급 12명이 12명 그리고 또 이 법무부의 경우에는 차관은 아예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대검에서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장관 결정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1차적인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감찰의 만장일치로 위법 부당하다는 그런 결론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법원, 그러니까 조미연 부장판사의 수운이에요. 조미연 부장판사가 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효력을 중단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이 홍순욱 판사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거, 이 4가지 때문에 결국은 꽃가마를 타고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게 되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4가지 저도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날, 그러니까 24일 날 밤 10시경이죠. 제가 시간도 10시쯤 될 거라 했는데 우연히 10시에 딱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한 7, 8가지 이유를 쭉 댔습니다. 그 사전에. 그러니까 24일 날 오후에 이거는 거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이다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때 분석해 낸 것이 지금 언론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 4가지로 압축해서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평가와 이 언론에서 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받아가지고 종합 정리한 거와 과연 어느 정도 맥락을 같이 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 본다면 왜 이렇게 추미애는 사전사패를 했느냐? 그것은 법조계의 평가가요, 기본을 따르지 않았다 이겁니다. 기본 중에 기본 절차서부터 삐끗하는 바람에
법무부가 완전히 완패했다. 기본 절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대통령도 절차의 공정성과 그 다음에 이 합법성을 제일 잘 따져달라. 공정성과. 그런데 이 절차를 안 따졌어요. 그래서 징계의 소집서부터 징계위원회 선정, 그 다음에 징계 의결을 할 때 있어서 기본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패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징계 절차가 잘못돼서 이루어진 징계 결정은 무효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본안에 가더라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정욱 부장판사도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을 좀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추미애는 패자로 딱 낙인 찍혔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는 추미애, 2차는 노영민이고 그 이외에 추미애 애완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고요. 그러면서 차제 이 국면에서는 이 개각도 조속히 단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제 별도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엑스트라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탄핵 쉽게 안 되잖아요. 근데 김두관이가 연속해서 탄핵을 계속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도 쉽지 않고 또 그렇다고 징계위를 다시 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 이것을 지금 해나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검찰개혁 시즌2. 검찰개혁 시즌2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여당 안에 있는 권력기구 개혁 TF팀을 검찰개혁 특위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린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이 개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고 배심원제를 강화하고 삼권 분립을 더 명확히 하자. 이런 것이 하나의 골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여당의 허영 대변인 페이스북에 올라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황운하 의원도 이렇게 직접 수사권 뺏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이렇게 직접 수사권이 문제라는 인식에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도 최근에 페북을 통해서 정치의 사법화, 그리고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에 있다. 그래서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혁,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 시즌2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낙연 대표의 입장과 관련해서 여권 안에서는 이게 언뜻 보면 강공 드라이브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출구 전략까지를 염두에 둔 로키 대응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처음으로 이 행정법원의 이 패소 판결이 나면서 민주당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잖아요. 긴급대책회의에서도 검찰개혁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상당히 강공 모드로 보여줬는데 이렇게 갑자기 로키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뭐 딱 하나죠. 우선 잠룡군에서 여권에서 이재명한테 밀리는 추세가 상당히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성 친문에게만 의지하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로서는 이낙연 대표도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빠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레임덕이 우려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배를 타고 있을 경우 함께 침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말이죠, 이 부정선거 문제가 지금 다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건 어디서 일어났냐면 최근에 대전 유성에 있는 김소연 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인데 이번에 당협위원장직에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소연 변호사가 충남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3명을 대전지검에 전격적으로 24일 날 고발했어요. 이 법률은 공용서류 무효죄,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즉 선거 관련 서류의 훼손, 이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근데 이 고발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 총선 때 충남 부여군에 있는 부여 유스호스텔 거기서 개표 작업을 진행했어요. 근데 그 개표 작업을 진행한 과정에서 부여군 옥산면 관내 사전선거 투표용지 415장을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결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기호 1번 민주당 박수현 후보로 분류된 용지에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정진성 후보의 표가 많이 섞이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미래통합당 측 개표 참관인이 목격을 했고 이것을 선관위 측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선관위는 즉각 해당 참관인의 이의를 수용해가지고 투표지를 투표지 분류기로 다시 분류했고 이때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가 다가와서 상황을 다 파악했다. 이렇게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관위 관계자가 이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참관인이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출력된 개표 상황표가 하나 있었는데 재분류하고 난 뒤에 보니까 선관위 직원이 선거 사무원에게 손짓을 하면서 해당 서류를 찢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 사무요원이 그래서 이렇게 관련 서류를 찢은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선거 사무원이 찢은 것은.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투표용지나 투표지, 투표 보조용구, 그 다음에 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 사무와 관련한 시설, 설비, 장비, 서류를 손괴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비교적 이 죄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고발 내용은 이 김소연 변호사에 의하면 중앙일보가 지난 5월 달에 말이죠. 부여개표소 분류기에 이상이 있다는 제목하에 보도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보도 내용을 접하고 나서 이 부여군 선관위 측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CCTV를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CCTV를 확보해 보니까 이 영상에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용지를 재분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요. 당시 재분류를 한 것은 맞지만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했을 때 1번 후보 투표함에 2번 후보 투표용지가 섞이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기표가 불분명한 용지는 재확인용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지금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민 여러분들 아시죠? 조국 흑소 공동 저자 이 단국대 기생충 전문가 교수입니다. 의대에 이 단국대 이 서민 교수가 말이죠. 이름이 서민이라서 항상 헷갈려요. 참말로 서민인지 의대 교수면 서민이 아니죠. 어제 말하자면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내년부터는 제발 땅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요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제를 좀 강화하자. 단일세제를 좀 만들어서 세금 폭탄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거를 서민 교수가 다시 비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재단 이사장이 그런 이사장 같은 어용치식인이 쫄딱 망하고 죄값 받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김경률 회계사도 유시 이사장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 이사장이 더는 땅을 사고 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사를 공유하면서 요거를 비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유시민 이사장은 새 소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빗대가지고 서민 이 교수도 이 새 소망이 이런 사람들은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덤으로 털보도라고 썼는데 이 털보는 김어준 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유시민 플러스 덤 누구냐? 김어준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서 또 이 서민 이 교수는 유 이사장 또 뭘 비판하고 있냐면 유 이사장이 지난 7월달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작년 11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 검찰에서 유시민 재단 이사장, 이 노무현 재단의 금융 계좌를 맞이하면 금융 계좌를 추적했다, 조사했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아무리 비공개로 말하자면 계좌 소유자에게 반드시 통보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계좌 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개월도 지났고 1년이 지났잖아요. 아직까지 통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것을 상당히 이슈화 시켰습니다. 유시민이가.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민 교수 그다음에 김경률 이 회계사가 요것은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한 거 이것이 결국은 진실을 말하는 얘기는 정신적 고통을 준 전형이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최악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바로
동부구치소 이야기입니다. 자, 서울 동부구치소 지금 800명에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일 이 기관에서는 최고로 많은 숫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자는 누굽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자, 지난번 신천지 때는 그렇게 뭐 수사라고 난리를 치던 추미애 장관이 이 동부구치소 문제에는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자,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좀 이상합니다. 어젯밤에 또 엉뚱한 곳을 가서 뭐 다른 또 사진과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도대체 일의 중함과 경함을 구별할 줄 아는 최소한의 기준에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지금 동부구치소 추미애 장관도 문재인 대통령 닮아갑니까? 폼 나는 데만 나타나고 자기가 필요한 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마지막 기자회견이 될 것 같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부구치소의 코로나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질문받고도 말을 못합니다. 자,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 또 이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게 책임이 불거지니까 정은경 책임자는 정은경이야. 정은경이 잘못한 거야. 정은경 책임으로 몰더니 이번에 또 뭐 백신이 들어온다니까 이건 내가 전화해서 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한테 밉상인 이유는 이렇게 뭐가 좀 폼나는 데는 자기가 했다고 숟가락 들고 나타나고 정말 필요한데 어려울 그런 곳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제가 볼 때는 이거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서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작 당사자이자 책임자인 추미애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진자 사태와 관련해서 추미애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동부구치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조선닷컴, 동아닷컴에서 떴습니다. 자, 폭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방금 전 첫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긴급 사전했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소감되어 있던 수용자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24일 구속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수도권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다 사흘 만인 27일 사망한 것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자, A씨는 당뇨 등의 다른 기저질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27일 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으니까 추미애 장관은 분명히 이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미애는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의 모습입니까? 법무부는 A씨가 중증 혈액투소 환자로 조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24일이 어떤 날입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책임론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서울 동부구치소 이후 한 달 만인 29일 현재 전체 수용자의 30%에 해당하는 769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고 점점 수가 늘어나서 이제 800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 초 코로나 사태가 나온 이후 단일 시설 규모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자, 지금 이것 때문에 매일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은 겁니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를 지금 일부를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감시켜 격리해서 청송 주민들로부터 반발도 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책임을 져야 할 추미애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뭡니까? 자,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 3명 중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최악의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전국에서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몰입하는 동안 동부구치소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 이곳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추미애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교정시설 관리를 등한시했다는 법무부의 책임, 이거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책임자는 추미애입니다. 그리고 이영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무리를 일으켰던 이영구 차관이 동부구치소를 방문한 뒤 또 뭐 시끄러웠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일을 왜 이따위로 하는 겁니까? 사람이 지금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7일 날 사망한 것이 지금 방금 전 확인됐습니다. 야, 이거 뭐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이런데도 추미애 장관은 지금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면 동부구치소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쇼 잘하는 사람이 꼭 이런 데는 또 안 갑디다. 폼 나는 데는 늘 가면서 아카펠라 이런 거는 듣고 있고. 자, 전문가들은 조만간 동부구치소에서 1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이미 나왔다고 확인됐다고 지금 말합니다. 지금 뭐 사진을 보면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서신 외부 발송도 금지, 이런 이 수감자들이 막 이 종이에 써가지고 막 외부에 막 흔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이건 뭡니까? 게다가 지금 이 확인된 바로는 이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확실하게 이제 이 방역이 되는 마스크는 니들 돈으로 사서 껴라. 우리는 못 준다. 돈이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정당국의 태도입니다. 이게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추미애 장관 엉뚱하게 어젯밤에는 무슨 뭐 보관철소를 찾아가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진을 올리고 뭐라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경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지난 2월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서 뭐 검찰을 막 압수수색 하나 막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천지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이 많은 인간입니까? 추미애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동부구치소 이 사건은요, 정말 인권 사각지대이자 도대체 아니 감옥에 넣었으면 목숨은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은 최소한으로 해야지. 마스크도 안 주고 네 돈으로 삭겨라. 야, 뭐 하루에 뭐 1억이 든다나 9,800만 원이 든다나. 자, 어쨌든 법무부청은 이 교정당국으로 해당 질문을 넘긴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동부구치소 코로나 방역 초동대처 미흡과 책임 소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법무부 기자단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신년 특별 3인을 발표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궁금한 이 코로나 동부구치소 확진자 문제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정당국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무책임한 문재인 추미애를 믿고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코로나에 관한 적어도 뭐가 문제가 터지면 정은경 네가 잘못했어. 네가 책임져. 우리는 잘 몰라. 뭐가 좀 괜찮으면 이거는 내가 직접 전해서 했어. 이 시간에도요, 코로나 사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추미애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를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특사 이제 규모가 3,000명 정도로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시급하게 일단 불똥을 튄 거 수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더나 측과 대통령이 직접 CEO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당량의 백신을 추가적으로 들여오는데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하루에 40명이 사망하는 역대 최다 규모의 우리 인명 손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신규 확진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 이런 불행한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휴이기 때문에 1000명 밑으로 빠졌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을 뿐이고 다시 1000명대로 높아갔다고 하는 것은 1월 3일까지 지금 현재 거리두기 2.5단계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느냐 아니면 3단계로 넘어가느냐 하는 이 분기점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가 관리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도소라든가 이런 데는 집단 감염이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이 하루에 800명에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직전의 상황까지 와 있다. 그래서 어제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76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용자가 약 2,419명인데요. 30% 정도로 집단 감염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2층짜리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 구치소이기 때문에 이 집단 감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시 인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렇게 원래부터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큰 건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그 정부가 누구겠어요? 청와대 당연히 있죠. 청와대가 모든 이 사안의 컨트롤 타워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당사자는 바로 추미애예요.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최고 책임자잖아요. 추미애가 직접 이 동부구치소 이 방역 차원의 점검도 하고 그리고 대책도 강구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손을 놓고 그 사이에 이 확진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몰아내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윤석열과 관련해서 본인이 망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우스갯거리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동부구치소에 있는 우리 수용자들, 그야말로 인권을 얼마만큼 소홀히 했길래 이렇게 방치하다시피 해서 800명에 육박하는 그런 이 확진자가 나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치적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법적 책임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이 NGO 이 법률가들이 좀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IMF 때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것도 당시 책임 있는 관료들의 법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구속까지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상 초유의 800명 정도나 되는 3분의 1 수용 인원들이 감염이 될 정도로 이 방치한 것은 당연한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미애가 단순하게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고소 고발된 사건이 거의 20건 가까이 될 텐데요. 이거는 국민의 생명을 무시한 거기 때문에 그 어느 사건보다도 상당히 무거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GO 단체라든가 법률가들, 뭐 한변 이런 데서도 이 추미애의 동부구치소 방기 사태, 직무유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법률적인 이 개념을 한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구 사태, 신천지 사태 있을 때 이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가 얼마나 세게 지시했어요. 이 코로나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철저히 범위 안에서 최대 이 징벌을 하라 이렇게 지시했잖아요. 본인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이것은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추미애가 뒤늦게라도 이제 뭐 오늘 하잖아요. 운명이.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동부 이 구치소와 관련해서 총리는 한마디 했어요. 오늘 집단 감염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확진자가 233명 오늘 해서 총 757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추미애는 동부구치소의 최악의 감염 사태에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요. 뭘 지금 하고 있느냐? 엉뚱한 데 가서 일을 또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어디를 간 줄 아십니까? 보호관찰소를 갔다고 합니다. 보호관찰소 갔는데 그 야밤에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야밤 정도 가지고 심야 새벽에 올렸다고 그래요. 이러니 이 사람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인지 이런 의식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검찰 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1년 동안 맡겼으니 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추미애가 지금 현재 어제 가가지고 이 보호관찰소를 가가지고 간 얘기를 말이죠. 이제 홍보하려고 했겠죠 또. 왜냐하면 이 사람이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장 티켓을 틀림없이 걸머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29일날 새벽에 이번에는 이제 페북에 올렸어요. 어제는 또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또 이 윤석열 총장 탄핵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는 이제 다시 페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성격을 좀 더 부각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무부의 주역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다 하면서 보호관찰관, 교정국, 출입국 등의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북에 올린 글을 보면 법무부에는 전자팔찌 착용자를 24시간 관리 감독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 한겨울 현장에서 밤낮없이 뛰고 있는 보호관찰관이 있다. 28일 늦은 저녁 방문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도 그렇다라면서
그 방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법무부 하면 검찰개혁 같은 거대한 이슈나 권위주의고 고상한 면을 연상할 것 같지만 법무부의 주요 업무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말 누가 누구한테 할 얘기인지 알 수가 없네요. 국민의 상식을 존중하고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법무부의 주요 업무 맞습니까? 그러면 추미애는 그동안 뭘 했나요? 이러한 주요 업무를 제대로 했나요? 오로지 어디에만 매달렸습니까? 윤석열 감찰하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윤석열을 식물총장 만들고 윤석열에 대한 인사 학살을 단행하고 이런 것만 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법무부의 주요 업무가 국민의 상식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식과 정반대로 가다 보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예. 참 기가 막힌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갑자기 완전히 이 성인이 다 된 것 같아요. 예, 성숙한 시민이 된 것 같아요. 뒤늦게나마. 정말 기가 막히다. 이러니까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 진보 좌파들의 민낯, 이중적 인격자와 이런 사람들의 민낯 때문에 지금 진보 좌파가 통째로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보관찰소, 교정국, 그 다음에 출입국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기도하고 있는 직원들이야말로 법무부의 주역이다. 법무부의 주역을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좀 페이북에 좀 글을 올려주세요. 좀 한번 제가 좋게 논평을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많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무수한 땀과 노력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누가 기억해요? 우리 국민들은 본인 이런 거 안 해도 다 알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더욱 최선을 다할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는 뭘 했습니까? 유튜브 채널 추미애 TV에서 민영배 의원이 얘기한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라는 글을 공유해가지고 문바들이 일어서라. 뭐를 위해서?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바로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 빨리 사표를 받지 않은, 경질시키지 않은 모든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추미애가 소설 쓰네 할 때부터 불길이 붙었다. 그때부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추윤 갈등으로 인해서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은 윤석열이고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 문재인과 추미애다.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 쉬면서 앞날을 결정하라. 이렇게 일격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 때문에 검찰 개혁의 본질이 전부 훼손됐다. 그리고 정권에 많은 부담을 준 거고 뭐 이 모든 것은 추미애의 탓이다. 그리고 청와대의 의견이 윤석열 총장 감찰 징계에 영향을 준 것 의견이 반영된 것 같느냐?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미애가 소설을 쓰시네 할 때부터 왠지 예감이 아주 불길했다.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국민들에게 아주 밉상으로 비친다. 뭐가 됐든 그런 오만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탄핵론, 그는 말도 안 되고 정권의 부담만 더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정직 2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거 가지고 집행정지가 인용됐다고 하는 것은 잘 납득이 안 간다. 뭐 이 양반도 결국은 진보 좌파 캠프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참고해서 들어주십사.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결국은 이 추미애가 모든 사력을 다했던 윤석열 총장의 몰아내기, 찍어내기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여권에서 새롭게 들어드는 지금 카드가 바로 장관의 박범계를 임명한다 이거예요. 박범계가 이번 국감장에서 윤석열, 과거에는 형이라 했는데 자리 똑바로 앉아 고함 지른 사람이 박범계예요. 그 정도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예. 그런 사람을 앉혀갖고 이제 제대로 윤석열을 제어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 있는 권력기관 개혁 TF위원회를 검찰 개혁위원회로 바꾸면서 대거 인원을 포진시켰어요. 18명이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위원장을 김종민에서 삼선 의원인 법사위원장 윤호중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무게감을 더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 시즌2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시부터 개최된 국무회의에 추미애가 마지막으로 참석
오늘 열리는 그 국무회의 참석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원포인트 개각 내일이나 모레쯤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어제 공수처장 후보 2명 추천하면서 하면서 바로 물러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내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수처장 후보 올라온 사람들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거기에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천만의 말씀, 물론 그 사정도 있겠죠.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지금 2명이 새롭게 하늘서 내려왔나요? 아니잖아요. 한 달 전부터 추천된 사람들 중에서 하는 걸로 다 결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신원조회 민정실에서는 직무도 유기한 건가요? 여태까지 검증을 하나도 안 걸어들어 놓고 2명 다시 검증하겠다? 보완 검증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2명 딱 거의 다 해놓고 그리고 여권 안에서 누구 시키자고 다 정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핑계는 다름 아닌 추미애의 반발. 추미애가 만만찮잖아요. 소술 쓴다고 그랬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아니 국회의원들이 소술 쓰러 국회 갔어요. 일하라고 갔지? 그렇게 국민의 뜻의 뜻을 완전히 염장 지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추미애예요. 그러니까 이 뒤끝이 만만치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서 추미애가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틀 사흘씩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가 어제 발표했잖아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추미애 그거 명예퇴진 시키고 싶어한다. 대통령이 여전히. 내가 빨리 바꿔치자고 하는데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의 길을 열어주라. 이것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고 딱 까버렸잖아요. 원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중순쯤에서 바꾸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럽게.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꼬이니까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걸 그렇게 작두로 둥을 못 자르기가 뭐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들어섰을 때 강금실이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를 그때부터 장관시키려고 했는데 17년이 더 지나서 다 임명을 해놓고 1년도 채 되기 전에 잘라내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국민에 얼마나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추미애를 일찍 자르는 것에만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승전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오직해야 정세균 총리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에 문재인 대통령은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언론에 밝히겠어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의 흐름을 모르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질책한 거나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국면을 딱 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은 문재인과 바로 이낙연 두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낙연 대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한테 추미애 빨리 잘라야 되겠다 건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지금 그 뒤끝이 만만치 않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었던 정세균 총리 엊그제만 하더라도 내가 검찰개혁 잘해갖고 고맙다. 내가 왜 추미애를 내쫓으려고 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나를 오경해 주더니 내 이렇게 밀리니까 나를 빨리 자른다고? 이낙연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추미애가 쉽게 안 나가요. 안 나가. 오늘도 안 나갈 것 같아요. 29일. 어제부터 청와대가 그런 게 발표했잖아요. 29일 날은 인사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밝혀줘야죠. 없는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없는 이유가 공수처장 후보 검증? 아니 물론 그 검증하는데 하루 이틀 걸릴 정도 되면 청와대 민정실이 먹고 노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그 결정적인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페북에다가 쓸 얘기가 없어서 유튜브에 할 얘기가 없어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소리 아직도 한마디 안 하고 있어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단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빨리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겨우 한다는 게 유튜브에다가 딱 뭘 했어요. 윤석열 탄핵이요. 바람을 불어라. 이 얘기밖에 더 됐습니까? 그것도 당당하지 못하게 민영배 의원이 올린 글 갖다 올려놓고 그런 꼼수 쓰는 머리는요. 추미애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반발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밤에도 어제 저녁 때 보호관찰소 갔으면 그걸 조용하게 언론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만 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야말로 공무가 아닙니까? 공무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해야지. 물론 페북에다도 발표하는 건 맞죠. 그러나 페북에 발표할 성격은 아니다. 보도자료를 낸 다음에 페북에 올려야죠. 순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의
장관으로서 한 공적인 일이니까, 공무니까. 그런데 그걸 페북에 올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SNS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론의 반발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북에 먼저 올렸어요. 보도자료보다도. 이게 추미애다. 그래서 보호관찰소 여태까지 안 가다가 어제사 갔잖아요. 어제 오밤중에. 이런 것도 전부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국민에게 죄송하고 사과하려면 정 총리가 가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추미애가 가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가야 된다. 모더나하고 CEO하고 통화해서 백신 확보하는 건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동부구치소 딱 가서 국민 여러분들한테 내놓는 메시지를 내놔야죠. 추미애가 제대로 하려면 제 방송 듣고 이거를 가야 됩니다. 법무장관 보좌진들 참고하십시오. 정신 바짝 차려서. 엉뚱한 일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 염장 좀 그만 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박범계가 될 거다. 지금 이렇게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어요. 이 추미애 후임에. 근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정세균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범계가 아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정례 오찬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론된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될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 그렇게 될까? 이건 아니다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제일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누굽니까?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크잖아요. 13명이 기소돼 있어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연계성 여부를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꿈에도 소원은 그 당시 송초로 울산시장 내보내는 거였다라는 것이 그 당시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김인혜 교수도 그만큼 송초로 못지않게 챙겨야 할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요. 아니, 책까지 같이 써줘서 이 책을 참 기가 막히게 잘 썼다라는 평가를 받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인혜 아니겠어요? 그러면 김인혜한테도 마지막 선물 하나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하고 이 정세균 총리가 그래? 그렇게 될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아, 박범계는 아니야, 이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뭔가 아닌 것 같다. 박범계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강민석 대변인이 좀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와 통화해서 2천만 명 분량의 백신 내년 2분기에 공급받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방금 뉴스 속보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본래 3분기부터 물량 공급을 하게 돼 있었는데 한 분기 정도로 땡겼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MOU도 체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대변인의 공식 발표를 보면 모더나와 연내 계약을 체결하면 5,600만 명분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충분한 집단 이 면역을 생길 수 있게끔 물량이 갖춰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얘기하고 정은경 이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얘기가 달라요. 문재인 대통령은 2월부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다 했는데 정은경 청장은 아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다. 이래서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진검 팩트 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년 2월부터 직접 우선 순위 접종 대상자부터 하겠다. 그리고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다. 그리고 돌발 상황 대비 추가 물량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노영민이도 청와대에서 내년 2월이면 접종이 시작되고 2분기에는 일반 국민 접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도입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 도입 시점을.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대통령은 노영민은 2월 접종 딱 못 받고 있고 정세균 총리와 총리 휘하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행정부에서는 아니올시다. 이렇게 도입 시점을 단정할 수 없고 물량도 확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장은 28일 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백신 물량은 1분기부터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은 되어 있다. 그런데
사용 승인 허가와 공급 시기는 계속 조율 중에 있다. 그리고 백신 생산량이나 유통 문제 등 불확실성이 상당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위험군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노인 100만여 명부터 우선 접종을 시작해서 내년 3분기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측하고 총 도입을 확대해서 원래 2천만 명분 도입하려고 했는데 4천만 명분으로 늘렸다. 4천만 도수입니다. 명분이 아니고요. 2천만 명 분량에서 4천만 이 도수 백신을 공급받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는 내년 2분기부터 될 것이라고 했고 당초 3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1분기를 그만큼 땡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모더나가 정말 우리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단 계약을 했는데 그때 가서 또 무슨 핑계거리를 대가지고 늦출 것인지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장이 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째로는 백신 물량이 충분히 확보했느냐? 그러면 지금 방금 나온 이 뉴스 청와대 뉴스를 보면 어느 정도 물량은 좀 나아졌다. 이런 말씀을 저는 우선 드릴 수가 있는데요. 도입 시기가 다 달라요. 내년 내내 도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분기에 들어온다 해서 2분기에 집단 면역이 생기냐? 아니올 시다에. 왜 2분기에 했어요? 2분기가 4월부터 시작하잖아요. 4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만 갖춰 있다고 해서 지난 4.15 총선 때 이 코로나 사태를 역이용했듯이 2분기부터 도입해서 접종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마치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난 것처럼 또 착시 현상을 불러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1월 초에야 접종 시기가 12월 초에야 접종 시기를 내년 2월로 못 받고 있는데 비해서 선진국들은 이미 접종이 다 시작되고 있어요. 미국, 유럽, 그 다음에 영국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오고 있고 투명한 정보를 공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고 그리고 K백신만 외치다가 뒤늦게 해외 백신 확보전에 나섰다.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우리가 팩트 체크할 게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뉴스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나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국가안보실장도 했고 또 이 주일 대사도 했고 주영 대사도 했고 DJ의 책사로 알려져 있어요. 국정원의 제1차장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종일 현 가천대 석좌 교수로 계신데 이분이 영국 정보국 해외정보국에 소련판 간첩이 심어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소련판 간첩은 바로 조지 블레이크다. 그래서 소련 KGB에서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딱 포섭을 해가지고 이 간첩으로 양성을 해서 이런 MI6와 같은 해외 유력 정보기관에 몰로 고정 간첩으로 심는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국정원에도 이 북한에서 심은 간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예. 이런 걸 보면 우리 국정원에도 그대로 인용을 하면 이 소련은 중고생을 고첩으로 길러서 영미 정보부에 몰은 잠입 스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몰을 씹는 수법을 써왔다. 영어로 MOLE입니다. 잠입 스파이 몰. 북한은 지금도 이런다. 우리 국정원에도 북한판 블레이크가 있을 수 있다. 이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바로 소련 KGB가 영국 해외정보부에 심어놓은 이 간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국정원은 과거 진보 정권 당시에 몰 색출 노력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라 교수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또 별도로 대북전단 금지법 한번 제가 모아서 방송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청주에서 있었던 이 난동 사건인데요. 이 난동자 결국은 경찰 특공대가 진입을 해서 다치지 않고 이 무력 위기 상황을 진압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주 청원에 있는 4층짜리 건물 4층 헬스장에서 흉기를 들고 침입한 이 남성이 유화물질을 뿌리면서 난리를 친 사건인데요. 사실상 일종의 테러 사건이죠. 여기에서 경찰 특공대, 소방관, 그 다음에 형사 이런 분들이 한 12시간 대치 끝에
직접 진입을 해서 제압을 한 이 경찰의 저는 노력을, 이러한 이 작전을 정말 치하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죠,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보도를 하는 겁니다. 건물을 딱 점거해 가지고 돈을 많이 요구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즉 푸틴의 지시받고 건물을 폭파하러 러시아 재관 대사관 직원을 데려와라, 이렇게 하면서 횡패를 벌이고 유리도 깨고 헬스장 집기도 밖으로 집어 던지고 난리를 피우면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다. 그렇지만은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경찰에서 극적으로 이 현 상황을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과연 이 러시아 얘기를 하고 푸틴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진위, 가짜일 가능성도 물론 있는데요. 꼭 파악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 다음에 이 방화, 이런 혐의로 입건해서 자세한 이런 이 테러 행위 경위를 파악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